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과서는 국어 비상교과서 3-2 3학년 2학기 대단원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야생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종류는요 수필입니다. 이 글의 종류는 수필이고 이 야생화에 대해서 제목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야생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야생화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만큼 야생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글의 종류가 제가 수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수필은 신변잡기다라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들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글쓴이 이동혁이라는 글쓴이가 직접 자신이 겪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경험적, 체험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꽃을 보고 바로 요거겠죠. 요 그림을 보고 요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자, 보세요. 왼쪽의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독자에게 질문했죠. 독자에게 무엇을 갖도록 하는 게 하는 거죠. 나와있죠. 흥미를 유발하는 겁니다. 독자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꽃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바위 틈에서 위태롭게 피어 있지만 저 꽃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땅 위에서 그 나름의 생명을 소중하게 일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면 칼날 쥔 땅끝에서 그만큼 칼날 쥔 땅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살아가기 어려운 척박한 그러니까 생존 가능한 최소한의 땅을 의미하겠죠. 이 꽃을 피우기 위한 최소한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꽃이 어떻다? 조금 위대해 보이지 않는가? 야생화가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바위 틈에서 자랄 만큼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것. 야생화가 지닌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히 야생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야생화가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야생화가 존재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건 그냥 풀꽃 아니야? 예쁘기는 하지만 그런 풀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해? 라는 물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야생화의 소중함을 못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 서운했다. 그러니까 야생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다라는 거죠? 야생화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야생화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다라는 소리죠. 야생화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야생화가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요것을 통해서 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작가가 이 글을 쓰게 된 뭡니까? 계기입니다. 계기.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야생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2번 문제 나오죠. 이 2번 문제 그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릇 가치란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만 띄기 마련이다. 발 옆에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한낱 잡초로 알고 지나치게 된다. 야생화가 어떤 꽃인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야생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글에서는 야생화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에서 얻게 될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가는 여행길의 동행자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한다. 가까운 길을 가기도 하지만 멀고 험하고 높은 곳을 가야 할 때도 있으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야생화의 자생지 정보와 개화기 정보. 자, 보세요. 지금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가는 여행길의 동행자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그랬죠? 초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야생화의 자생지 정보와
정보 이게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날의 기상 변화 정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뭘 준비해야 된다? 카메라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용도에 맞는 렌즈와 필터, 그리고 적당한 분량의 식량, 그리고 급변한 날씨에 대비하여 비옷이나 바람막이 옷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요, 바로 준비해야 될 것, 준비 물품이죠. 준비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가기 위한 준비 물품 쭉 이야기했습니다. 야생화를 찍으러 가기 위한 준비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 그럼 야생화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 채우는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빈칸 채우는 부분을 딱 봤더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생화에 대한 글을 쓴 뭐죠? 이건 목적이죠, 목적. 글을 쓴 목적은 뭐냐?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뭡니까? 이 글을 쓴 목적은 야생화의 뭡니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야생화의 뭐를 알리기 위해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야생화는 먹을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제목이 있어요. 이 소제목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또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소제목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소제목은 왜 필요한가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것은 소제목입니다. 이 소제목을 쓴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요. 글을 읽을 때 어떤 정보를 이 문단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 내용을 뭐하도록 추측하게 만들어 줍니다. 중심 내용을 추측하게 만들어 주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힌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생화는 먹을거리다. 야생화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먹을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라문단 갑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가도 우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식물이 뭐다? 둥글레입니다. 둥글레. 지금 둥글레 나왔죠. 둥글레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둥글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둥글레는 비교적 야트막한 산자락. 야트막한 산자락. 지금 자라는 곳이죠. 둥글레가 자라는 곳 1번이에요. 자라는 곳. 서식지라고 하죠. 둥글레가 자라는 곳. 햇볕이 잘 드는 구름 주변에서 휘어진 줄기 아래로 조롱조롱. 햇볕이 잘 드는 구름 주변. 햇볕이 잘 드는 구름 주변 자라는 곳 2번입니다. 휘어진 줄기 아래로 조롱조롱 매단 꽃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생김새죠. 생김새가 이렇다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인사를 건네는 듯한 모습이어서 나는 이 꽃을 만날 때마다 사이좋은 이웃을 만나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비교적 흔한 야생화인 둥글레는 이미 차로 상용화되어 있다. 차, 둥글레 차 많이 들어봤죠? 쓰임새죠. 쓰임새 1번입니다. 둥글레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차로 쓰입니다. 쓰임새 1번. 이렇게 필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지금 둥글레는 봄철에 돋는 어린 잎을 나물로 먹는다. 나물로도 먹네요. 봄철에 돋는 어린 잎을 나물로 먹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쓰임새 2번이 되겠죠. 쓰임새 2번.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로 헹군 다음 간을 맞춰 먹거나 기름에 볶아 먹는다. 꽃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 점액질에 진액이 많은 뿌리 줄기는 주로 약으로 사용한다. 약으로 사용한다. 약이에요. 약. 지금 쓰임새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약으로도 사용한다. 뿌리 줄기를 3에서 5mm로 잘라 햇볕에 말린 것을 옥죽이라고 하는데 500에서 600ml의 물에 옥죽 5에서 10g을 넣고 중간 정도의 불에서 물이 절반이 될 때까지 달인 후 하루에 3회 물을 대신해서 마시면 허약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허약체질 개선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뭡니까? 차 효능이죠. 효능.
둥글레차의 효능, 체질 개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시고 있는 둥글레차가 바로 이것인데, 둥글레차를 오래 복용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촉진된다. 2번이죠. 그리고 체력이 증진된다. 3번입니다. 지금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레와 눈을 마주치고 그의 맑은 웃음과 마주하고 있노라면, 자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레와 눈을 마주치고 그의 맑은 웃음과 마주하고 있노라면 둥글레는 나에게 작은 꽃이나 열매를 건네기도 한다. 그 열매와 꽃을 입에 넣고 씹다 보면 감칠맛이 난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향기라도 되는 듯이 그 감칠맛 나는 잠시 죄송합니다. 냄새는 책을 볼까요? 산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가서까지 내 입속에 머물러 있고는 한다.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기억 부분이죠. 밑줄 쳐져 있는 기억 부분에 나타나 있는 그 표현 방법은 뭡니까? 기억 부분에 나타나 있는 표현 방법은요. 기억 부분에 나타나 있는 표현 방법은 바로 의인법입니다. 둥글레를 사람처럼 표현했죠. 이거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뭐다? 다양한 먹을거리로 쓰이고 있다. 다양한 먹을거리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서식지, 생김새, 쓰임새, 그리고 효능이 어떻다라는 거죠? 허약체질 개선이다. 허약체질 개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쓴 표현 방법을 둥글레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아까 말했죠.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둥글레 사진 나와 있죠. 아주 아름답네요. 그래서 둥글레에 대한 설명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생화는 생태를 지켜준다. 이번에는 아까는 그 야생화가 먹을거리다, 먹거리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야생화가 뭐를 생태계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의 서식 환경도 사라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자연은 동식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쥐방울 덩굴과 꼬리 명주 나비의 관계를 보면 이런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꼬리 명주 나비의 애벌레는 쥐방울 덩굴의 잎만을 먹고 살기 때문에 꼬리 명주 나비는 쥐방울 덩굴의 잎에서만 알을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쥐방울 덩굴 설명하는데요. 쥐방울 덩굴에 꼬리 명주 나비가 서식한다 라는 거죠. 몇 해 전 일이다. 꼬리 명주 나비 너울거리는 모습을 사진기에 담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황구지천에 있는 쥐방울 덩굴의 굴락지에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알 낳을 자를 찾지 못해 만삭의 몸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꼬리 명주 나비를 안쓰럽게 지켜보고 보다 돌아와야 했다. 쥐방울 덩굴은 가죽나무 같은 나무를 타고 오르며 자라는데 누군가 가죽나무를 모두 잘라버린 것이다. 쥐방울 덩굴을 타고 올라갈 나무가 사라져서 자라지 못하고 쥐방울 덩굴이 자라지 못해 꼬리 명주 나비나 알 낳을 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쥐방울 덩굴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꼬리 명주 나비도 알을 낳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무심코 한 행동이 생태계의 소중한 규칙을 파괴해 버린 것이다.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이걸 정리해 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가죽나무를 그냥 잘라버렸죠. 벌목해 버렸죠. 벌목을 해 버리고 나니까 그것에 가죽나무를 타고 오르면서 자라야 하는
쥐방울나무가 자라지 못했고요.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야 하는 꼬리 명주나비도 알을 낳지 못하는 이런 뭡니까? 연쇄적인 생태계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태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야생화. 그러니까 생태계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생태계 파괴가 되면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꼬리 명주나비는 가뜩이나 예민한 곤충이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근처만 날아가 버려 사진작가를 애태우게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사진을 찍기 위해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때 꼬리 명주나비가 느낄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300mm 이상의 망원 렌즈를 준비한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배려가 좋은 사진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은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진을 얻지 못했다. 쥐방울 덩굴이 자라지 못하면 꼬리 명주나비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가죽나무의 보호가 쥐방울 덩굴의 보호이고 꼬리 명주나비의 보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보호가 곧 생태계의 보호가 된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하나가 세계를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보시면 동식물의 무슨 관계죠? 유기적인 관계죠. 유기적인 관계와 야생화 보호의 필요성. 동물의 무슨 환경? 서식 환경.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쥐방울 덩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야생화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여야 한다. 산길을 걷다 보면 이 꽃 이름의 유래가 뭐지? 라는 의문을 품는 경우가 생긴다. 언뜻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이름의 꽃들한테서 생겨나는 의문이다. 그런 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깽깽이풀이다. 지금 앞에서 둥글레, 그 다음에 쥐방울 덩굴, 이번에는 깽깽이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명 대상이 뭐냐? 설명 대상이 이제 깽깽이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깽깽이풀이라는 이름은 특이한 번식 방법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깽깽이풀의 열매는 끝이 부리처럼 뾰족하고 익으면 한쪽이 벌어지면서 씨를 드러낸다. 씨의 밑부분에 어린 지방덩어리인 엘라이오솜이 붙어있는데 개미들이 씨를 물고 와서 엘라이오솜만 먹고 버리면 그 자리에 싹이 튼다. 그래서 깽깽이풀은 개미들의 활동 범위만큼 띄엄띄엄 자라는 것이다. 그 모습이 깽깽이 걸음으로 뛰어간 것 같다고 해서 깽깽이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여기를 살펴보면요, 결국 깽깽이풀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 이름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깽깽이풀은 매잣나무과의 여러 해살의 풀로 깊은 산 중턱 이하의 반근을 지는 곳에서 자란다. 이 서식지죠. 여기가 서식지. 깊은 산 중턱에 반근을 지는 곳에서 자란다. 이 부분. 여기 이제 뭐가 되냐? 여기 이제 서식지입니다. 서식지가 되겠죠. 높이는 약 25cm다. 25cm면은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땅속에 뿌리 줄기가 옆으로 자라면 잔뿌리가 많이 달린다. 잎은 뿌리에서 나오며 둥근 방패 모양이다. 꽃은 4월에 골라온 꽃줄기 끝에 보라색으로 핀다. 꽃잎과 수술은 약 6개에서 8개이고 암수는 1개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기억 니은으로 묶어 놓으면요, 이거는 뭐냐면 생김새입니다. 깽깽이 뿔의 생김새. 깽깽이 풀의 뿌리는 열을 내리거나 염증을 치료할 때 쓰는데 이거 뭡니까? 쓰임새네요. 열을 내리거나 염증을 치료할 때 쓴다. 이게 뭡니까? 쓰임새. 한방에서는 모황련이라고 불리는 약재이다. 그 밖에 소화제 또는 지사제, 설사를 먹게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깽깽이 풀의 쓰임새 2번이네요.
또 예전에는 노란색 뿌리 물에 담가 우린 뒤 옷감에 물을 들인 염료, 옷감에 물을 들이는 염료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쓰임새니까 3번이네요.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예전엔 농가에서 재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자락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깽깽풀이 이제는 멸종 위기 식물 2급으로 지정되었다. 꽃이 워낙 아름다운 데다가 쓰임새까지 다양하여 검은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 보이는 족족 케어가서 자생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식물이 되고 만 것이다. 아, 이게 뭡니까? 검은 욕심이라는 표현, 참 이게 좀 대단한 표현이죠. 검은 욕심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멸종 위기식물 2급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같은 곳을 서식지 외 보존기관으로 지정하여 증식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식물이 이제는 보호기관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깽깽이 풀의 보존은 우리가 아니면 개미밖에 해주자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개미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 결국 개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뭐 우리의 힘으로도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빈칸 한번 채워보죠. 빈칸 여기 한번 채워보면요, 깽깽이 풀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지켜내야 되니까 보존이 되겠습니다. 보존 노력의 필요성이 있다. 깽깽이 풀은 다양한 재료로 쓰이고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무분별한 채취로 어떻게 됐습니까? 멸종위기 2급 식물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깽깽이 풀이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번에 부제목 뭡니까? 야생화는 우리의 삶을 뭐 해준다? 지탱해준다라는 겁니다. 야생화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야생화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 이야기도 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약간 좀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왜 지탱해준다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야생화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 이야기도 있다. 울릉도 숲속에 흔히 자라는 울릉 산마늘, 울릉 산마늘 이번에 설명 대상이죠. 이번에 설명 대상. 울릉도는 교통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태풍이라도 만나게 되면 바다가 잔잔해질 때까지 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한 번은 어느 가을 별다른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풍랑주의보 때문에 배가 뜨지 않아 4박 5일 동안 꼼짝없이 갇혀있기로 했다. 그래서 울릉도에 들어갈 때면 일기예보면 꼭 찍어야 할 야생화 목록을 꼼꼼히 준비하는 편이다. 내가 맨 처음 울릉도에 들렀을 때였다.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방에서 내온 반찬 중에 넓적한 입으로 된 장아찌 같은 것이 있었다. 쌉싸리한 맛이 일품이다 싶어서 그것을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후 이 장아찌 같은 것이 뭐냐고 물으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답하기를 맹이나물, 이게 뭡니까? 명이나물의 방언이죠. 말로만 듣던 명이나물을 실제로 보고 또 먹어보기는 처음이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가르쳐주는 숲으로 가보니 온통 울릉산마늘이다. 자, 이게 울릉산마늘이라고 했는데 울릉산마늘이 결국은 뭐다? 명이나물의 다른 이름이에요. 명이나물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울릉도 숲속에는 울릉산마늘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깝기에 우리나라에 약탈을 하러 오던 외국가 울릉도에 들러 물과 식량을 약탈하고는 했다. 이에 고려 왕조는 울릉도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쇄환 정책을 실시했다. 일부 주민이 살기는 했지만 다시 사람 사는 마을이 된 것은 조선 말엽에 개척령이 내려지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울릉도에 도착한 개척민들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에 씨를 뿌려 보았지만 잦은 태풍으로 인해 방농사를 망치게 했었다. 육지에서도 보릿고개라 하여 보리가 나기까지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육지와 교통사정까지 좋지 않았던 섬의 식량사정은 말할 필요가 더 없었다라는 거죠. 말할 필요가 더 없었을 것이다. 겨울이면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섬사람들은 눈 속에서 파릇하게 돋는 울릉산마늘의 잎을 따 먹으면 겨우 연명했고 그 개척민들의 목숨을 이어 주었다요. 울릉산마늘의 목숨을 의미하는 그래서 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해주는 나물이라고 해서 명이나물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한때 섬사람들의 목숨과 삶을 지탱해주던 소중한 야생화였던 것이 지금 명이나물이란 특산물로 판매되면서 소중한 수입원까지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울릉도 주민의 삶을 뭐해주는? 지탱해주는, 울릉도 주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울릉산마늘.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죠? 울릉산나무를 명이나물이라고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울릉산나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하나의 생명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을 때 생명은 그 나름대로의 꿈을 지니며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 그렇고 다양한 동식물이 그러하다. 우리는 언제부터 땅의 주인인 양 행동하게 되었을까? 야생화는 다양한 동식물과 조화를 이루며 잎사귀 하나하나에 꽃망울 하나하나에 자신의 꿈이 연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야생화가 태고부터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을 소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야생화에 대한 뭐다? 야생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야생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야생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뭐 야생화는 항상 곁에 있을 수 없다 이 소리죠. 가까운 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불법 채취와 무관심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것들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우리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야생화를 좀 더 많이 알아보는 안목이 길러질 때, 야생화를 좀 더 많이 알아보는 안목이 길러질 때, 야생화를 좀 더 많이 알아보는 안목이 길러질 때, 그들의 아름다운 이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보다 많은 식물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보존의 지혜,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야생화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태도죠. 야생화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태도, 야생화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태도 세 가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좀 더 많이 알아보는 안목, 확보하려는 노력, 보존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파괴 현장은 늘 가슴 아프다. 식물은 지켜준 만큼 되돌려준다는 것을, 다가올 미래 사회가 녹색 성장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해진다. 사진기여도 좋다. 공책과 연필만 들어도 좋다. 가까운 곳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눈에 띄는 야생화를 관찰해보자. 그 야생화가 어떤 식물이며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자.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바로 보세요. 이걸 밑줄 한번 쳐봅시다. 그 야생화가 어떤 식물이며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밑주신 부분 뭐라고 써야 됩니까? 야생화에 대한 뭐를 촉구하고 있어요? 관심. 야생화에게 관심을 갖자.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둘 그렇게 정보를 쌓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생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보존하고 지켜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보존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법 채취와 무관심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것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야생화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약간의 좀 설득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설득적인 부분이 있는 수필이다라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과 공부한 거 오늘 약간 방송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엔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2번, 3번 반복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것은 성실함, 성실함의 가장 기본은 복습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바람 국어교실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